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식 사서 배당금 받고 배당락길에 팔아버리면 공짜 돈 아니야? 아니면 배당만 노리고 딱 그 전에 사서 배당만 쏙 빼먹고 팔면 개꿀이잖아? 솔직히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공돈이 생긴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쉬웠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그 돈 벌고 부자 됐겠죠? 안타깝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배당금이라는 게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내 돈 꺼내서 다시 내 주머니에 넣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배당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죠. 회사가 돈 잘 벌었으니까 그 과실을 나누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연말쯤 되면 어느 종목이 배당을 많이 주려나 하면서 군침을 흘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이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1,000원을 꺼내서 친구한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지갑엔 얼마 남아요? 10,000원에서 1,000원 빼니까 9,000원 남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면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니까 그 회사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져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 즉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배당락 효과라고 불러요. 이게 시장에 너무나 당연한 작동 원리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냥 배당금만 똑 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주식이 주당 5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배당락 전에 이 주식을 산 투자자는 1,000원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배당락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격은 5만 원에서 1,000원이 빠진 49,000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주가가 5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49,000원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자,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5만 원의 주식을 사서 1,000원의 배당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식 가격은 49,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손해준 돈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금 1,000원은 받았지만 주식의 가치는 1,000원이 줄어들어서 결국 쌤쌤, 즉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배당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배당금에는 통상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거든요. 1,000원 받으면 154원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154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핵심이에요. 아니, 그럼 배당주는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배당금만 노리고 투자하는 건 이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의 진짜 매력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총 수익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은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배당락일의 주가가 배당금만큼 정확히 떨어지는 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 시장에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움직여요. 어떤 때는 배당락길의 주가가 덜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오르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당락 효과 외에 그 회사의 실적,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투자 심리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라는 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공짜 돈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배당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면서 기업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매년 실적이 좋아져서 배당금을 늘리고 그러면서 주가도 우상향한다면 그게 진정한 배당 투자의 성공입니다. 내가 받은 배당금을 다시 그 주식에 재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락 전에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금을 받고 다시 그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런 걸 배당금 노리기 또는 배당주 매매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단기 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아까 말씀드린 배당락 효과와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배당락일 이후 한두 달 이내에 주가가 배당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항상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배당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이 주주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이며 그만큼 주식의 가치도 조정되는 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배당 투자는 단기적인 꼼수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믿고 꾸준히 투자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배당락의 진짜 의미를 아셨으니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당금의 진짜 얼굴 이제 좀 보이시나요? 단순한 공짜 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배당락에 숨겨진 비밀까지 지난 시간에 꽤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배당 투자를 할 수 있지? 하고 고민하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달콤한 착각들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 배당락은 알겠어. 그럼 장기적으로 좋다는 배당주, 그냥 아무거나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놀랍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라는 단어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배당주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모든 배당주가 다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우리 눈을 가리는 함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서 1926년부터 2014년까지 약 90년 동안 S&P 500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단어예요.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이 진짜 백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갑자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주주 환원 정책 강화라고 박수 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이고 심지어 빚을 내서 배당금을 주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치 자기 몸을 깎아내서 남에게 베푸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회사의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런 현금을 죽은 돈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심리적 함정이 또 하나 있어요. 고배당주라는 말에 혹하는 거죠. 눈앞에 높은 배당률만 보고 와, 이 회사 배당 많이 주네?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이 연 500원의 배당금을 준다면 배당률은 5%예요. 그런데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이 100원의 배당금을 줘도 배당률은 10%가 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1,000원짜리 주식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주식의 절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혹은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3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 배당률 8% 이상을 기록했던 상위 10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추적해 봤더니 이 중 절반 이상은 배당락일 이후 6개월 내에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횡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 단순히 고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회사의 펀더멘털, 즉 기본적인 체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배당 정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성장성이 낮아서 주가가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배당금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고배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함정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높은 배당률이 사실은 주가가 이미 크게 하락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배당률은 2배로 껑충 뛰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죠. 이때 싸다 혹은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물었다가는 더 깊은 하락의 늪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대체 뭘 보고 사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배당률이 아닌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 성향은 회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100억 원을 벌었는데 80억 원을 배당으로 주면 배당 성향이 80%가 됩니다. 언뜻 보면 주주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회사가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적정 배당 성향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30%에서 50% 사이를 안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기업이야말로 진짜 백이에요.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이자율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꾸준히 늘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늘린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단순한 몇 퍼센트 배당금보다는 몇 년 연속 배당금을 늘렸나를 보는 눈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투자 전문 기관의 20년간 자료를 보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넘겼지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5%대에 머물렀습니다. 2배 가까운 차이죠. 이 수치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현명한 배당 투자는 눈앞의 달콤한 배당률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적인 이익 성장과 더불어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아 장기적으로 동행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믿음직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고르는 안목. 이게 진짜 배당 투자의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조언도 우리 마음속의 욕심 앞에서는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은행 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을 때면 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제호 정도 수익률이면 노후 걱정 없겠는데? 이 정도면 은행보다 훨씬 낫지?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바로 이때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국으로 이끄는 고배당의 덫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0년대 중반 글로벌 경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던 때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갈증이 커졌고 사람들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들을 마치 피난처처럼 찾아 나섰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고배당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지금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그래도 매년 꼬박꼬박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데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어? 하는 심리가 팽배했습니다. 특히 미래성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노후 자산으로 고배당주에 몰빵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 한미에너지라는 회사가 연 9%라는 파격적인 배당률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너지 사업은 망할 리 없으니 평생 연금이나 다름없다며 앞다투어 주식을 사들였죠. 하지만 사실 한미에너지는 수년 전부터 노후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단기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까지 오직 주주 환원이라는 명목으로 배당금을 쥐어짜내고 있었어요. 이들의 배당 성향은 무려 120%를 넘나들었습니다.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퍼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속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년 통장에 꽂히는 달콤한 배당금만 보면서 이보다 좋은 투자는 없어 하고 만족했죠. 은행 예금 금리가 3차 4%대에 머물던 시기였으니 9%라는 숫자는 정말 환상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은퇴를 앞둔 김정식 씨는 퇴직금 2억 원 전부를 한미에너지 주식에 넣었습니다. 매년 1,800만 원이라는 넉넉한 배당금으로 노후를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2002 X년 국제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폭락했습니다. 동시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미에너지의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업은 더 이상 높은 배당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한미에너지는 전격적으로 배당금 지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한미에너지 주가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발표 당일 하한가를 기록하더니 일주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 한 달 만에는 7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김정식 씨가 투자했던 2억 원은 눈 깜짝할 새 6천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년 들어오던 배당금은 사라졌고 원금마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노후를 위해 모았던 전 재산이 단 몇 주 만에 허무하게 날아간 거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준다던 그 약속은 결국 모든 걸 앗아가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한미에너지 같은 고배당의 더치 기업들이 당시 시장에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전지 익스년에만 국내외에서 수십여 개에 달하는 고배당주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혹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배당 함정의 시대라고까지 불렀죠. 이 파국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배당은 회사의 건전한 이익에서 나오는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거나 미래를 팔아치우면서 주는 배당금은 마치 중독성이 강한 마약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달콤하고 황홀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자산을 좀먹고 모든 걸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눈앞에 높은 배당률이라는 환상에 속는 순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 투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절정의 파국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파국을 겪고 나서 시장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정부와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반신이 2년 금융위원회는 고배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배당률만 보여줄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향후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밝히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간 배당 성향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 경고 문구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저 높은 배당이라는 숫자에만 현혹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의 덫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사업이라는 포장 아래 아직 이익도 못 내는 기업이 미래를 당겨와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본업에서는 적자를 보면서도 자회사 매각이나 일회성 자산 처분으로 겨우 현금을 마련해 배당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마치 빚 갚으려고 다른 빚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회사의 배당은 사실상 원금 까먹기 배당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투자 원금이 점점 깎여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생각해보세요. 진정으로 건전하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번 돈을 어디에 쓸까요? 다음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거나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높은 배당금만 강조하는 기업들, 정말로 사업을 잘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인지 깊이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으니까요. 그러니 언제나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의 지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부는 탐욕이 아닌 통찰력과 인내심으로 일궈낸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금융시장은 정교한 기계 같아서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면 결국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랬나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시장은 때로는 그 어떤 예측도 불가능한 광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믿었던 투자 원칙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험, 우리는 분명 마주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년간 개미 투자자 중 꾸준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한 사람은 전체의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고 떠나야 했죠. 이게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늘 성공한 이야기만 들려주니 마치 내가 하면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 환희에 가득 찼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들 주변에서 이 주식만 사면 인생 역전이라고 외쳤을 때 만약 여러분이 대출까지 받아서 2억 원을 몰빵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고점에서 딱 1년만 버티지 못하고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그 2억 원은 순식간에 2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1억 8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죠. 이걸 보고도 합리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힌 탐욕과 공포 때문입니다. 옆집 김 부장님이 그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늦게 뛰어들었죠. 그러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겁에 질려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숫자의 논리보다 인간의 본능, 즉 희망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군중의 압력 앞에서 평정심을 잃고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